옛날 아주 먼 옛날에 첩첩산 중 깊은 골짜기를 따라 맑은 강물이 굽이쳐 흐르는 어느 한적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마을 어귀에는 다 허물어져 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비바람을 겨우 피할 정도로 엉성하게 지어진 그 집에는 칠성이라 불리는 젊은 소금 장수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어려서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피부치 하나 없이 외롭게 자랐으나 천성이 착하고 성실하여 마을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이라곤 낡은 지게 하나와 비바람이 새는 오두막뿐이었지만 그는 남의 것을 탐내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법 없이 그저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순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이 사는 오두막은 마을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겨울이 되면 강바람이 매섭게 몰아쳐 문풍지가 쉴 새 없이 울어대는 탓에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방 안이나 밖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냉기가 가득한 방바닥에서 칠성은 얇은 솜이불 하나에 의지해 긴 겨울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낡은 문틈으로 황소바람이 숭숭 들어와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그는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찬물로 세수를 하고 보찜을 꾸렸습니다. 칠성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어스름한 새벽빛이 산마루에 걸릴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이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겨우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가난한 소금 장수의 숙명과도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소금 창고에서 받아온 묵직한 소금 가마니를 지게에 짊어지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금을 팔았습니다. 그의 지게는 세월의 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 칠성의 어깨를 짓누르곤 했습니다. 소금 사시오, 맛 좋고 빛깔 고운 소금이 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비록 크지는 않았으나 깊고 단단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길을 오르고 내리며 흘리는 땀방울이 아무리 많아도 그가 손에 쥐는 엽전 몇 푼은 하루 끼니를 해결하기에도 벅찬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칠성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자신의 몫을 다하며 거친 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칠성은 평소보다 더 많은 소금을 지게에 싣고 먼 읍내 장터로 향했는데 이는 곧 닥쳐올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식감과 양식을 조금이라도 더 마련해 두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젖은 집신이 발을 시리게 하고 어깨를 파고드는 지게끈이 살점을 도려내는 듯 아팠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지느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핀 억새들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서걱거리는 소리가 마치 그의 고단한 신세를 위로하는 듯 들려왔고 칠성은 잠시 멈춰서서 흐르는 땀을 닦으며 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읍내 장터는 장날을 맞아 몰려든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거렸고 여기저기서 물건을 사고 파는 흥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칠성은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소금지게를 내려놓은 뒤 목청을 가다듬고 손님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세요. 짠맛은 덜하고 감칠맛이 나는 최상급 소금입니다. 김장철에 딱 맞는 소금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외쳤지만 화려한 옷감을 파는 가게나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국밥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의 발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허름한 행색을 보고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칠성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갔는데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소금은 거의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옆자리에 옹기 장수는 일찌감치 물건을 다 팔고 짐을 싸서 떠났지만 칠성은 여전히 수북하게 쌓인 소금 가만히 곁을 지키고 있어야 했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그는 허리춤에 매달아 온 주먹밥 하나를 꺼내 먹을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소금을 팔지 못하면 돌아가는 길에 빈손으로 가야 한다는 불안감이 그의 식욕마저 앗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마른 침만 꿀꺽 삼키며 애써 웃는 얼굴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때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더니 칠성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쌈지에서 꼬깃꼬깃한 엽전 두 뜰을 꺼내 놓으며 젊은이, 소금 조금만 주게. 우리 영감 제사상에 올릴 것인데 좋은 놈으로다가 하고 힘겹게 말을 건넸습니다. 칠성은 할머니의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을 보며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나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는 두 말 없이 제일 좋은 소금을 넉넉하게 퍼서 할머니의 바구니에 담아드리고는 할머니, 이건 덤입니다. 날도 추운데 조심히 가세요.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나 되뇌며 자리를 떴고 칠성은 비록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마음만은 부자가 된 듯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마음과는 달리 현실은 냉혹하여 그 뒤로도 소금을 사러 오는 손님은 통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빗줄기는 점점 굵어졌고 장터의 파장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상인들은 서둘러 좌판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고 칠성 역시 더 이상 기다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깨닫고 무거운 몸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팔지 못한 소금 가마니를 다시 지게에 얹는 칠성의 손길은 천근만근 무거웠고 그의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절로 새어나왔습니다. 오늘도 공쳤구나. 이 많은 소금을 다시 지고 가야 하다니. 칠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텅 빈 장터의 쓸쓸한 풍경을 뒤로하고 마을로 향하는 길에 들어섰습니다. 올 때보다 짐의 무게는 줄지 않았는데 마음의 짐이 더해져서인지 발걸음은 더욱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비에 젖은 흙길은 미끄러웠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산길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몇 개의 고개를 넘어야 했는데 그 중에서도 아리랑 고개라 불리는 가파른 언덕은 칠성에게 가장 힘든 구간이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올랐습니다. 고개 정상에 올라 잠시 숨을 고르며 아래를 내려다보니 멀리 마을의 집들에서 하나 둘씩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칠성은 남들처럼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저녁을 먹고 싶은 소박한 소망을 떠올렸지만 그것이 자신에게는 얼마나 먼 꿈인지를 알기에 씁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넘어 강가를 따라 난 길을 걸을 때쯤 날은 이미 완전히 어두워져 사방을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강물 흐르는 소리만이 칠성의 귓가를 맴돌았고 가끔씩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칠성은 문득 외로움이 사무쳐 돌아가신 부모님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지만 기억 속의 얼굴들은 희미해져 잘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잘 살고 있는 거 맞죠? 그는 밤하늘을 향해 소리 없는 질문을 던지며 눈가에 맺힌 물기를 훔쳐냈습니다. 집이 가까워질수록 칠성의 발걸음은 더욱 느려졌는데 텅 빈 냉골방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그를 주저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어두운 집, 불씨가 꺼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혼자 찬밥을 먹어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그를 더욱 우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다시 해가 뜰 것이고 살아가야 하기에 그는 힘을 내어 발을 옮겼습니다. 강가에는 억새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춤을 추고 있었고
강물 위에는 구름 사이로 얼굴을 내민 달빛이 은은하게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강가를 걸으며 오늘 하루 겪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는데 장터에서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이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돈은 벌지 못했지만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었습니다. 그래, 돈이다는 아니지.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오겠지.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내일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현실은 여전히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점점 거세지면서 칠성의 옷깃을 파고들었고 그는 추위를 잊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으슬으슬 한기가 느껴졌지만 집에 가서 따뜻한 물 한 사발이라도 마시면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강가 쪽에서 무언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으나 가만히 들어보니 사람의 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정확히 들리지 않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잘못 들었겠지. 이 밤중에 누가 강가에 있겠어. 칠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다시 길을 가려 했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평소 겁이 없고 담대한 성격이었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스산한 밤 공기가 그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혹시라도 물에 빠진 사람이 있거나 길을 잃은 나그네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은 검푸른 색을 띠며 무겁게 흘러가고 있었고 강가에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들은 마치 귀신처럼 머리를 풀어헤치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이 강가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소리는 조금씩 더 선명해졌는데 그것은 분명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였습니다. 흑흑. 어머니,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끊어질 듯 이어지는 애처로운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칠성의 귓가에 닿았고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무도 없는 늦은 밤, 인적 드문 강가에서 들려오는 여인의 울음소리는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두려움보다는 걱정이 앞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살폈습니다. 저 멀리 강물이 굽이치는 바위 언덕 위에 하얀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여인은 강물을 내려다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물속으로 뛰어들 것만 같은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는 지게를 내려놓을 생각도 못한 채 숨을 죽이고 여인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저러다 큰일 나겠구나. 말려야 해. 칠성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 생각뿐이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여인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여인은 칠성이 다가오는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듯 그저 강물만을 바라보며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고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여인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발소리를 죽이며 다가갔지만 젖은 낙엽을 밟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말았습니다. 바스락, 작은 소리에 여인이 움찔하며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칠성은 다급한 마음에 소리쳤습니다. 누구요? 거기 위험하니 어서 나오시오. 칠성의 외침에 여인은 깜짝 놀라 비틀거렸고 그 순간 발밑에 흙이 무너지며 그녀의 몸이 강물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악짧은 비명과 함께 여인이 중심을 잃자 칠성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전광석화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무거운 소금지게가
그의 움직임을 방해했지만 그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여인의 옷자락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습니다. 칠성의 손끝에 여인의 옷감이 스치는 순간 그는 있는 힘껏 그녀를 끌어당겼고 두 사람은 엉겨붙은 채 강가 모래밭으로 뒹굴었습니다. 차가운 모래바닥에 넘어진 칠성은 숨을 헐떡이며 자신의 품에 안긴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여인은 공포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칠성의 옷자락을 꽉 움켜쥐고 있었고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괜찮으시오. 다친 데는 없소. 칠성의 따뜻한 물음에 여인은 대답 대신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며 오들오들 떨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여인의 어깨에 덮어주며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후 여인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칠성은 그녀를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일단 제 집으로 가서 몸을 녹이시지요. 이대로 있다간 병나겠습니다. 칠성의 권유에 여인은 망설이는 듯 했으나 갈 곳이 없는 듯 고개를 푹 숙인 채 칠성의 뒤를 따랐습니다. 칠성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앞장서서 걸었고 여인은 비틀거리며 그 뒤를 힘겹게 따라왔습니다. 달빛 아래 그림자 두 개가 나란히 마을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오랜 인연이 이어진 듯 묘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집에 도착한 칠성은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누추하지만 아랫목에 앉아 몸 좀 녹이시오. 젖은 옷은 이걸로 갈아입으시고요. 칠성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입던 깨끗한 무명옷을 꺼내 여인에게 건네고는 자신은 밖으로 나와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였습니다. 방 안에서 여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칠성은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길래 그 깊은 밤에 강물에 몸을 던지려 했을까? 칠성은 끓인 물을 대접에 담아 방으로 들어갔는데 여인은 칠성이 준 옷으로 갈아입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호롱불 아래 비친 그녀의 얼굴은 비록 빽쑥했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롭지 않은 기품이 흘러넘쳤습니다. 고운 피부와 단정한 이목구비, 그리고 은은하게 풍기는 향기는 그녀가 평범한 시골 여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조심스럽게 물 대접을 건네며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시오. 사연은 묻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푹 주무시고 내일 생각하시지요. 라고 말하며 안심시켰습니다. 여인은 칠성의 배려에 감동한 듯 눈시울을 붉히며 떨리는 손으로 물 대접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얼었던 몸이 조금씩 녹는 듯 했고 칠성의 선한 눈빛을 보며 긴장이 풀린 여인은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칠성은 잠든 여인의 모습에 이불을 덮어주고는 자신은 윗목에 웅크리고 누워 밤을 지새웠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찬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칠성의 오두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았고 그렇게 가난한 소금 장수와 신비로운 여인의 기막힌 인연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동쪽 산등성이 위로 희뿌연 새벽빛이 감돌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닭울음 소리가 마을의 정적을 깨뜨리며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칠성은 습관처럼 눈을 번쩍 떴으나 평소와 달리 낯선 인기척이 느껴져 잠시 어리둥절하여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윗목에 웅크리고 누워 새우잠을 자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서야 그는 어젯밤 강가에서 있었던 긴박했던 일들이 꿈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여인은 밤새 뒤척였는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는데 칠성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이불을 다시 덮어주며 그녀가 깨지 않도록 발소리를 죽여 방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칠성은 차가운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기지개를 켰는데 밤새 굳어있던 몸이 우두둑 소리를 내며 풀리는 듯 했습니다. 마당에 쌓인 낙엽 위로 하얗게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고 장독대 위에도 살얼음이 얼어있어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칠성은 서둘러 부엌으로 들어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는데 젖은 나무가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르자 금세 부엌 안이 훈훈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쌀독을 열어 바닥을 긁어 모은 보리쌀 한 줌과 뒤뜰 텃밭에서 뽑아온 물을 썰어 넣어 묽은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보글보글 죽 끓는 소리와 구수한 냄새가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가자 방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여인은 부스스한 얼굴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칠성의 뒷모습을 보고는 황급히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너무 늦게 일어났나 봅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잠기운이 남아있어 약간 갈라져 있었지만 여전히 듣기 좋은 고운 음색이었습니다. 칠성은 솥뚜껑을 열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누추한 곳이라 잠자리가 불편하지는 않으셨는지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성의 낡은 소반을 마주하고 앉아 아침 식사를 했는데 상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죽 2그릇과 짠지 한 접시가 전부였습니다. 칠성은 민망한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가진 게 없어 대접이 소홀합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며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여인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으나 이내 숟가락을 들어 죽을 한술 뜨고는 아닙니다. 따뜻한 죽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생명의 은인께서 주시는 음식을 어찌 타박하겠습니까? 하며 정갈하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거친 음식이었지만 그녀는 마치 진수성찬을 대하듯 귀하게 여기며 천천히 죽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여인은 밥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칠성은 극구 사양하며 그녀를 말렸습니다. 아닙니다. 손에 물 묻히지 마시고 그냥 쉬고 계십시오. 이런 거친 일은 제가 늘 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신세만 질 수 없다며 고집을 부려 부엌으로 들어갔고 칠성은 못 이기는 척 그녀에게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욕과는 달리 여인의 손놀림은 위태롭기 짝이 없었는데 물 바가지를 놓쳐 옷을 적시는가 하면 그릇을 씻다가 미끄러뜨려 깨뜨릴 뻔하기도 했습니다. 칠성은 불안한 마음에 옆에서 지켜보다가 결국 여인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리 주십시오. 이러다 다치시겠습니다. 그 순간 칠성의 눈에 들어온 여인의 손은 밭일이나 집안일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듯 배곡같이 희고 고왔습니다. 손가락 끝에 굳은 살 하나 없이 매끄러운 그 손은 이 여인이 평범한 시골 안악이 아니라 귀하게 자란 규수임을 짐작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칠성은 속으로 역시 보통 분이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짐짓 모르는 척하며 그녀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마을 사람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졌고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 우물가에는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빨래를 하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시골 마을의 우물가는 온갖 소문이 모이고 퍼지는 곳이라 어젯밤 칠성의 집에 낯선 여인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순식간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소금장수 칠성인의 집에 웬 여자가 있다면서 글쎄 말이야. 내가 오늘 아침에 밭에 나가다 봤는데 얼굴이 얼마나 하얀지 귀신인 줄 알았다니까. 안악들은 방망이질을 멈추고 저마다 목소리를 높여 칠성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칠성이가 워낙 착실하니까 어디서 색시감을 데려온 거 아니겠어.
하고 좋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아니지. 야반도주한 여편네일지도 몰라. 그 밤중에 멀쩡한 처자가 왜 산골짜기 오두막으로 기어들겠어 맞아. 요즘 세상이 흉흉한데 혹시 관아에서 찾는 죄인이라도 되면 우리 마을 전체가 화를 입는 거 아니야. 확인되지 않은 추측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어느새 여인은 마을에 재앙을 몰고 올지도 모르는 불길한 존재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그 시각 칠성의 옆집에 사는 복리 할머니는 담장 너머로 칠성의 집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복리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입김이 센 어른으로 평소 칠성을 친손자처럼 아끼며 보살펴 주던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침부터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아 지팡이를 짚고 칠성의 집 살인문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칠성이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는 모습을 본 할머니는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칠성아, 거기 있느냐 하며 걸걸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칠성은 도끼를 내려놓고 황급히 달려나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셨습니까? 날도 추운데 어쩐 일이세요? 칠성의 살가운 인사에 복례 할머니는 굳은 표정을 풀지 않은 채 턱짓으로 방 쪽을 가리키며 낮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 든 사람이 누구냐?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하다. 네가 어젯밤에 웬 처자를 업고 들어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 칠성은 난처한 듯 머리를 극적이며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어젯밤 강가에서 우연히 구한 분입니다. 갈 곳이 없어 보여 하룻밤 재워드렸습니다. 할머니는 혀를 차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칠성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칠성아, 사람 거두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근본도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이면 탈이 나는 법이야. 할머니의 눈빛에는 세상 풍파를 겪은 노인의 지혜와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처자가 밤중에 강가에 있었다면 사연이 보통이 아닐 게다. 괜히 엄한 일에 휘말려 신세 망치지 말고. 날 밝았으니 어서 보내거라. 그게 너도 살고 저 처자도 사는 길이다. 칠성은 할머니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차마 오갈 데 없는 여인을 매몰차게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단호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압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도 없는 사람을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쫓아냅니까? 몸이라도 좀 추스르면 그때 가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책임질 테니 너무 걱정 마세요. 칠성의 고집에 할머니는 한숨을 푹 내쉬며 지팡이로 땅을 툭툭 쳤습니다. 에구, 저 쇠고집, 네가 정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디 조심하거라. 내 눈이 침침해도 사람 보는 눈은 아직 쓸만하다. 저 처자, 예사 기운이 아니야. 할머니가 혀를 차며 돌아간 뒤에도 칠성은 한참 동안 살인문 앞에 서서 멍하니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경고가 가슴에 콕 박혀 찜찜한 기분이 들었지만 그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도끼를 잡았습니다. 방 안에서 칠성과 할머니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여인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칠성이 곤란해진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흐느끼며 자신이 칠성에게 짐만 되고 있다는 자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칠성은 소금을 팔러 나가야 했지만 집에 혼자 남을 여인이 걱정되어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문을 열고 여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장에 다녀오겠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문 꼭 걸어 잠그고 안에만 계십시오. 누가 와도 함부로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됩니다. 여인은 칠성의 당부에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집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칠성은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겨 마을 밖으로 향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 칠성은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도 그를 보면 슬금슬금 피하거나 끼리끼리 모여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저기 칠성이 지나간다. 그 집에 여자가 숨어 있다지 관가에 알려야 하는 거 아니야. 칠성의 귀에 들려오는 말들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 당당하게 걸으려 애썼지만 쥐고 있는 지게의 작대기에는 힘이 잔뜩 들어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해서도 칠성은 장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는데 온통 집에 두고 온 여인 생각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마을 사람들이 해코지라도 하지 않을까. 그녀가 몰래 떠나버리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소금을 사러 온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내어주는 실수까지 저지르자 칠성은 오늘은 장사를 접고 일찍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넘어가기 시작할 무렵 그는 남은 소금을 다시 챙겨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 발길을 재촉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칠성은 읍내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 보았습니다. 게시판에는 몽타주가 그려진 방이 하나 붙어 있었는데 사람을 찾습니다라는 굵은 글씨 아래에 그려진 여인의 얼굴이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비록 그림이었지만 칠성의 집에 있는 여인과 묘하게 닮은 이목구비는 칠성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방에는 김대감댁 외동딸을 찾습니다. 사례금, 천냥이라는 엄청난 문구가 적혀 있었고 칠성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천냥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돈인데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거야라며 혀를 내둘렀고 개 중에는 혹시 납치라도 당한 거 아닐까. 놈들을 잡으면 돈방석에 앉는 건데 라며 눈을 번뜩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칠성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자신의 얼굴을 감추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렸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설마 그분이 정말 대감댁 따님이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강물에? 칠성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꼬여만 갔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말 귀한 집딸이라면 자신은 유괴범으로 몰려 죽음을 면치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토록 슬픈 눈으로 강물을 바라보던 그녀의 모습이 떠올라 그녀를 신고하여 돈을 챙긴다는 생각은 추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칠성은 혼란스러운 마음을 안고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두막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인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아 칠성의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계십니까? 저 왔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내팽개치고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여인은 무릎을 끌어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는데 칠성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했고 두려움에 질린 눈동자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다. 아무 일 없으셨군요. 칠성의 말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품으로 와락 안겨들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잡혀가는 줄 알고 여인의 흐느낌의 칠성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 장터에서 보았던 방의 내용이 지워지지 않고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신에게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감당할 수 있을지 칠성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바람 소리는 더욱 거세졌고 마치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 덜컹거리는 소리에 두 사람은 깜짝깜짝 놀라곤 했습니다. 오두막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칠성과 여인 사이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칠성은 호롱불 심지를 돋우며 결심한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 사람은 내가 구한 생명이다. 끝까지 지켜주자. 하지만 창호지 문 밖 어둠 속에서는 이미 그들을 향해 조여오는 불길한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고 마을 개들이 짖어대는 소리가 유난히 사납게 들려오는 밤이었습니다. 밤새 사납게 몰아치던 눈보라는 새벽이 되어서야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지만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는 무릎까지 빠질 만큼 많은 눈이 쌓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렸습니다. 칠성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윗목에서 쪽잠을 자는 여인이 행여나 추위에 떨지는 않을까 하여 틈만 나면 아궁이에 장작을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자 칠성은 조심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몸을 풀며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덮인 마당은 눈이 시릴 만큼 깨끗했고 처마 밑에는 고드름이 수정처럼 매달려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기 위해 빗자루를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제 장터에서 보았던 그 방문 방문에 묶여 있어 빗질이 허공을 가르기 일쑤였습니다. 천냥이라니? 그토록 귀한 분이 어찌하여 내 같은 천한 소금 장수의 집에. 그의 머릿속은 온통 여인의 정체와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빗자루질 소리에 잠이 깬 듯 방문이 열리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하얀 눈밭을 배경으로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워 칠성은 잠시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을 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감출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여인은 칠성에게 해진 옷가지를 좀 달라고 청했는데 밤만 축낼 수는 없다며 바느질이라도 거들고 싶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칠성은 손사래를 치며 말렸으나 여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어 결국 구석에 처박혀 있던 해진 저고리 하나와 바늘, 실을 내어주었습니다. 여인은 양지바른 문지방 앞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했는데 그 솜씨가 예사롭지 않아 칠성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투박한 무명실을 다루는 손길이 마치 비단을 수놓듯 섬세하고 우아했으며 바늘땀 하나하나가 정교하여 낡은 옷이 금세 새 옷처럼 변해가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솜씨를 보며 다시금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인이 실을 끊기 위해 품속에서 작은 가위를 꺼내려다 실수로 무언가를 바닥에 떨어뜨렸는데 툭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붉은색 놀이개 하나가 칠성의 발치로 굴러왔습니다. 칠성이 무심코 그 놀이개를 집어들었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금실과 은실로 화려하게 수놓아진 데다 가운데에는 커다란 호박 보석이 박혀 있어 칠성 같은 서민은 평생 구경조차 하기 힘든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보석 위에는 작은 글씨로 김진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이는 어제 장터방에서 보았던 김대감 댁의 성씨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여인은 사색이 되어
칠성의 손에서 놀이개를 낚아채듯 빼앗아 품에 감추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감싸고 돌았고 방 안에는 장작 타는 소리만이 유난히 크게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낭자. 실례가 되는 줄 알지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읍내 장터에서 방을 보았습니다. 김대감 댁 따님을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낭자가 그분이십니까? 칠성의 직설적인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어깨만 들썩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여인은 봇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리며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는 칠성의 가슴을 미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선 팔도의 거상인 김대감의 무남동녀 외동딸이 맞았으며 아버지의 강압에 못 이겨 얼굴도 모르는 세도가의 자제와 정략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자식이라기보다 집안의 세력을 넓히는 도구로만 생각하셨습니다. 평생을 새장 속에 새처럼 갇혀 살았는데 이제는 팔려가듯 시집을 가야 한다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눈물 섞인 고백은 칠성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칠성은 눈물 범벅이 된 여인을 바라보며 연민과 함께 묘한 책임감을 느꼈는데 비록 신부는 하늘과 땅 차이였으나 그녀 역시 자신처럼 외롭고 고단한 영혼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목숨을 버리려 하시다니요. 낭자의 목숨은 그 무엇보다 귀한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칠성은 투박하지만 진심을 담아 그녀를 위로했고 여인은 칠성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큰 위안을 얻은 듯 흐느낌을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비단옷보다 칠성의 남루한 무명옷에서 더 큰 온기를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 마을 밖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소란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낯선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마을의 개들이 일제히 짖어대며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칠성은 직감적으로 김대감의 하인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음을 알 수 있었고 가슴이 쿵쾅거리며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 방문을 걸어 잠그고 여인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낭자, 절대 밖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무슨 소리가 들려도 제가 해결할 테니 방 안에만 계십시오. 여인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이며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잠시 후 칠성의 집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옆집 복내 할머니가 헐레벌떡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쇳소리를 내며 칠성을 불렀습니다. 칠성아, 칠성아, 큰일 났다. 지금 아랫마을에 험상내문 놈들이 들이닥쳐서 집집마다 뒤지고 난리가 났다. 내 집에 있는 그 처자 찾는 모양인데 어쩌면 좋냐.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에 칠성은 억장이 무너지는 듯 했으나 겉으로는 태연한 척하며 할머니를 진정시켰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모른 척하고 댁에 계십시오. 할머니가 돌아가고 난 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다가오는 위협을 온몸으로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여인을 뒷산으로 피신시켜야 할지 아니면 당당하게 맞서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 쌓인 산길로 여인을 보내는 것은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고 좁은 오두막에 숨어 있는 것 또한 금방 들통날 것이 뻔했습니다. 칠성은 주먹을 불끈 쥐며 결심을 굳혔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치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냐. 당당하게 밝히고 낭자의 명예를 지켜주자.
시간이 흐를수록 수색대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져 왔고 마을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던 소라는 이제 칠성의 집 바로 아래 골목까지 당도했습니다. 이 집인가 다 쓰러져가는 오두막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거친 사내들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려오자 칠성은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세숫대야에 물을 떠왔습니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가 여인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낭자, 이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저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 마십시오. 제가 낭자를 죄인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디 이 물로 얼굴을 씻고 단정하게 기다려 주십시오. 여인은 칠성의 비장한 태도에 놀라면서도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칠성은 방을 나와 마당을 깨끗이 쓸고 뜀마루에 앉아 자신의 낡은 집신을 가지런히 정돈했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을 기다리는 주인처럼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살인문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두려움과 용기가 엎치락 뒤치락 싸우고 있었지만 겉모습은 폭풍우 앞에 고요한 바다처럼 침착했습니다. 이제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드디어 칠성의 집 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몽둥이를 든 장정대 6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칠성을 보자마자 위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이놈 여기가 소금 장수 칠성의 집이냐? 감히 대감댁 아기씨를 납치해 숨겨두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왔다. 썩 나오지 못할까? 장정들의 기세는 흉흉하기 짝이 없었으나 칠성은 햇마루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기계가 서려 있어 장정들도 잠시 움찔하며 주춤했습니다. 납치라니요.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저는 강물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을 구해 보살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한 것이 죄가 됩니까? 칠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흥! 핑계는 관아에 가서 대거라. 당장 방을 뒤져라. 우두머리의 명령에 하인들이 신발을 신은 채 캔마루로 뛰어오르려 하자 칠성은 양팔을 벌려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멈추시오. 귀한 분이 계신 곳입니다. 함부로 발을 들이다니. 이것이 대감댁의 법도입니까? 칠성의 뜻밖의 호통에 하인들은 당황하여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천한 소금 장수 따위가 감히 대감댁 하인들을 꾸짖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칠성의 집 주변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를 비롯한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사태를 지켜보며 웅성거렸습니다. 칠성이가 정말 대감댁 딸을 구했나 봐. 납치가 아니라 구했다잖아. 칠성이가 그럴 애가 아니지. 마을 사람들의 여론이 칠성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하인들도 함부로 행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분위기가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칠성은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낭자를 모시고 나올 테니 물러서서 기다리시오. 만약 낭자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막을 것입니다. 칠성의 기백에 눌린 우두머리는 씩씩거리면서도 뒤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칠성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방문 앞으로 다가가 더없이 공손한 목소리로 여인을 불렀습니다. 낭자, 밖이 소란스러워 송구합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고 여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비록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한 기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간마루에 서서 마당에 모인 하인들을
싸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하인들은 여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사색이 되어 들고 있던 몽둥이를 떨어뜨리고 바닥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아, 아기 씨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기 씨를 찾으라는 명을 받고 마당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고 마을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너희는 주인의 명을 따랐을 뿐이니 죄가 없다. 하지만 이분에게 무례를 범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구나. 이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여인의 선언에 하인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머리를 조아렸고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칠성을 대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여인의 곁을 묵묵히 지키며 그녀가 위험을 잃지 않도록 보필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 곧이어 닥쳐올 김대감과의 만남이 남아있음을 칠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요란한 징소리와 함께 화려한 가마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대감마님 행차시다 하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고 좁은 마을 길은 비단 옷을 입은 사람들과 가마꾼들로 가득 찼습니다. 드디어 조선 팔도의 거상 김대감이 직접 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섰고 칠성의 오두막 앞은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칠성은 마른 침을 삼키며 다가오는 가마를 응시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운명을 판가름할 거대한 산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가마가 칠성의 집 앞에 멈추자 하인들이 엎드려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풍채 좋고 눈매가 날카로운 중년의 사내가 천천히 걸어 나왔는데 그가 바로 김대감이었습니다. 김대감은 마당에 서 있는 딸을 보자마자 눈시울이 붉어지며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연아야,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느냐? 아버지의 외침에 여인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세요. 부녀의 상봉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김대감의 시선은 곧바로 딸의 곁에 서 있는 칠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고 칠성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탐색하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주눅 들지 않고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감마님, 누추한 곳까지 오시게 하여 송구합니다. 칠성의 당당한 태도에 김대감은 내심 놀란 기색을 보였으나 겉으로는 엄한 표정을 풀지 않았습니다. 내 놈이 내 딸을 데리고 있었던 놈이냐, 감히 양반집 규수를 유인하여 숨겨둔 죄가 얼마나 큰지 아느냐. 김대감의 호통의 분위기는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이 꼼짝없이 벌을 받게 생겼다며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칠성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낭자를 유인한 적이 없습니다. 차가운 강물에 몸을 던지려던 낭자를 구했을 뿐이며 갈 곳 없는 분을 내칠 수 없어 하룻밤 재워드렸을 뿐입니다. 만약 사람을 살린 것이 죄가 된다면 달게 벌을 받겠습니다. 허나 제 행동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음을 맹세코 말씀드립니다. 칠성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진실이었기에 듣는 이들의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여인 또한 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칠성을 변호했습니다. 아버지, 이분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분입니다. 이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발 이분을 탓하지 말아주세요. 딸의 간곡한 부탁과 칠성의 결연한 태도에 김대감의 표정도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장사치로 살아오며 수많은 사람을 겪어보았기에 칠성의 눈빛이 거짓을 말하는 자의 것이 아님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김대감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 하인들에게 손짓하여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그러자 하인들이 가마 뒤에서 큼지막한 괴짝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김대감은 칠성에게 한 걸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비록 재물에 밝은 장사치이나 은혜를 모르는 위인은 아니다. 네가 내 딸의 목숨을 구했다니 그 공은 천금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 김대감의 말에 칠성은 긴장이 풀리며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으나 끝까지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당을 가득 채운 사람들의 시선이 칠성과 괴짝을 번갈아가며 쏠렸고 그렇게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눈짓에 하인들이 괴짝의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하얀 눈밭 위로 눈부신 황금빛이 쏟아져 나와 마을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괴짝 안에는 칠성이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 못한 금괴와 은화가 가득 들어 있었는데 이는 소금 장사를 수십 년에도 모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거금이었습니다. 김대감은 거만한 표정으로 칠성을 내려다보며 이것은 내 딸을 보살펴준 값이다. 이 정도면 평생 놀고 먹어도 남을 테니 사양 말고 받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고마움의 표시라기보다는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장사꾼의 셈법이 깔린 제안처럼 들렸기에 칠성의 표정은 오히려 굳어졌습니다. 칠성은 괴짝 안에 가득 찬 재물을 잠시 응시했으나 그의 눈빛에는 조금의 욕심도 서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말씀은 감사하오나 이 재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낭자를 구한 것은 보답을 바라고 한 일이 아니요. 사람의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환산하여 값을 치른다는 것은 저에게는 모욕이나 다름없습니다. 칠성의 뜻밖의 거절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김대감의 미간이 꿈틀거렸습니다. 김대감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칠성을 쏘아보며 되물었습니다. 내 놈이 제정신이냐? 이 돈이면 네가 짊어지고 다니는 그 무거운 소금지게를 당장 불태우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단 말이다. 가난이 지겹지도 않으냐? 김대감의 목소리에는 회유와 협박이 섞여 있었지만 칠성은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마음까지 가난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춥고 배고플지라도 떳떳하지 못한 재물을 탐하여 양심을 팔고 싶지는 않습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칠성의 기계는 마치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꼿꼿이 서 있는 푸른 소나무와도 같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연화 낭자가 앞으로 나서며 아버지의 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낭자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밤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자신이 덮을 이불조차 변변치 않은 상황에서도 저에게 따뜻한 아랫목을 내어주시고 밤새 추위에 떨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옷을 내어주실 때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은 천냥, 만냥의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귀한 것입니다. 낭자의 진심 어린 고백이 이어지자 험악했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칠성의 깊은 속내를 알게 되자 그를 의심하고 수군거렸던 자신들의 행동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눈시울을 붉히며 앞치마로 눈물을 훔쳤고 칠성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하인들조차 감동하여
슬그머니 무기를 뒤로 감추었습니다. 김대감 또한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빗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고 칠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한참 동안 칠성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갑자기 껄껄거리며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허, 내 오늘 참으로 귀한 사람을 보았구나.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자네처럼 속이 꽉 찬 사람은 처음일세. 김대감은 칠성에게 다가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아까와는 전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네. 내 장사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자네의 진심을 돈으로 시험하려 했네. 자네의 그 고결한 마음씨가 내 딸을 살리고 나를 부끄럽게 만들었네 그려. 김대감의 진심 어린 사과에 칠성도 긴장을 풀고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닙니다. 대감마님, 자식을 찾는 부모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이해합니다. 두 사람의 화해의 마당을 가득 메운 긴장감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훈훈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은 이대로 그냥 갈 수는 없다며 하인들에게 호령했습니다. 여봐라. 오늘 이 마을에서 잔치를 열 것이다. 가져온 음식과 술을 모두 꺼내어 마을 사람들과 나누도록 하라. 내 딸을 구해준 은인과 이웃들에게 내가 대접을 해야겠다. 김대감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살벌했던 칠성의 집마당은 순식간에 잔칫집으로 변했습니다. 하인들은 짐바리에 실려 있던 고기와 술, 떡과 과일들을 괴짝에서 꺼내어 마당에 펼쳐 놓았는데 산골 마을에서는 구경조차 힘든 귀한 음식들이 즐비했습니다. 냄새를 맡은 동네 아이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 침을 흘렸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달려가 그릇을 챙겨오며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복례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 나서 아이고, 칠성이 덕에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해보내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칠성의 좁은 마당에는 멍석이 깔리고 소반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김대감은 상석에 앉아 칠성을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고는 직접 술병을 들어 칠성의 잔을 채워주었습니다. 자, 한 잔밖에. 내 딸을 살려준 생명의 은인에게 올리는 술일세. 조선 최고의 거상이 천안 소금 장수에게 술을 따르는 광경은 그야말로 파격적이었으나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칠성은 두 손으로 공손히 잔을 받으며 과분한 대접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마을 사람들도 쭈뼛거림을 멈추고 잔치에 어우러졌습니다. 평소 칠성을 무시하던 김진사 댁 머슴도 소금 외상값을 깎아달라며 떼를 쓰던 주막집 아주머니도 모두 칠성에게 다가와 술을 권하며 사과했습니다. 칠성아,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오해했어. 자네가 이렇게 큰 인물인 줄 몰랐네. 앞으로는 형님으로 모시겠네. 칠성은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사과를 모두 받아주었. 그 모습에 사람들은 칠성의 넓은 그릇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연하 낭자 또한 모처럼 환한 얼굴로 마을 안악들과 어울렸습니다. 비단옷이 불편할 법도 한데 그녀는 스스럼 없이 아이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노인들에게 술을 따라드리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의 소탈하고 고운 심성에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역시 대감댁 따님이라 다르구먼.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마음씨가 비단결이야. 낭자는 칠성이 앉아있는 쪽을 바라보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고 칠성 또한 낭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싹튼 신뢰와 정은 깊어 보였습니다. 잔치는 해가 질 때까지 이어졌고
칠성의 오두막 주변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마당 한가운데 피워놓은 모닥불과 사람들의 열기로 인해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대감은 술기운이 오르자 칠성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자네, 내 딸을 구해준 것도 고맙지만 오늘 나에게 사람 사는 맛을 알려주어 더 고맙네. 돈만 굳느라 잊고 살았던 따뜻한 정을 이 산골 오두막에서 느꼈어. 김대감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고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김대감은 떠날 채비를 서둘렀습니다. 이제 그만 가봐야겠네. 한양까지 갈 길이 머니 서둘러야지. 김대감의 말에 잔치의 흥겨움은 아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인들은 다시 가마를 정돈하고 짐을 꾸렸고 마을 사람들은 섭섭한 표정으로 배웅을 나왔습니다. 연하 낭자는 가마에 오르기 전 칠성에게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희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언젠가 꼭 다시 뵙기를 소망합니다. 칠성은 낭자의 마지막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낭자가 건넨 눈빛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마움과 아쉬움이 담겨 있었고 칠성은 그 눈빛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낭자가 가마에 오르자 가마꾼들이 힘차게 가마를 들어 올렸고 김대감은 말에 올라타며 칠성에게 마지막으로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내 곧 다시 연락함세. 기다리고 있게. 행렬은 횃불을 밝히고 마을 어귀를 빠져나갔고 징소리가 메아리쳐 울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행렬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했고 칠성 역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북적거리던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예전의 쓸쓸하고 차가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마당 곳곳에는 잔치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사람들의 온기가 여전히 공기 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복례 할머니가 다가와 칠성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칠성아, 고생했다. 네 덕에 우리 마을에 큰 경사가 났어. 복 받을 게다. 암 복 받고 말고. 이웃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가고 칠성은 홀로 남아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흩어진 멍석을 개고 남은 음식들을 갈무리하면서 그는 오늘 하루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부엌 한 구석에 낭자가 남기고 간 비단 주머니와 김대감이 억지로 쥐어주고 간 묵직한 돈주머니가 이것이 꿈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돈주머니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장독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오늘 하루 낭자와 나누었던 눈빛과 대화가 더 소중한 재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떴고 칠성은 팻마루에 걸터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사무치게 외롭고 춥게 느껴졌던 겨울밤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훈훈함이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낭자가 머물렀던 방을 들여다보니 그녀가 개어놓은 이불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고 은은한 향기가 남아있어 칠성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인연이 있다면 다시 만나겠지. 칠성은 막연한 기대감을 품으며 내일은 소금을 팔러 가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울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은 오랜만에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낭자와 함께 꽃이 만발한 들판을 거니는 꿈을 꾸었는데 꿈속의 낭자는 하얀 소복이 아닌 고운 비단옷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바람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리는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김대감의 행렬은 멀리 떠나갔지만 그들이 남기고 간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의 입을 타고 전설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칠성이 눈을 떴을 때 문 밖에는 또 다른 놀라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밤새 마을 사람들이 칠성의 집 앞에 택감이며 곡식, 김장, 김치 등을 몰래 가져다 놓은 것입니다. 칠성이 고생했네. 이거 먹고 힘내게. 서툰 글씨로 적힌 쪽지들이 칠성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대감이 주고 간 재물보다 이웃들의 소박한 정이 칠성에게는 더 큰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칠성은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하며 자신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칠성의 오두막에서의 소동은 모두 끝이 났지만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김대감이 떠나면서 남긴 곧 다시 연락함세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칠성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금, 장수 칠성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희망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칠성은 지게를 다시 짊어지며 어제보다 더 힘찬 목소리로 소금 사시오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계절은 속절없이 흘러 칠성의 오두막 주변을 하얗게 뒤덮었던 눈도 따스한 햇살에 녹아내리고 얼어붙었던 강물도 풀려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김대감과 연화 낭자가 떠난 뒤 칠성의 삶은 겉보기에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이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소금지게를 지고 집을 나섰고 저녁이 되면 땀에 젖은 몸을 이끌고 텅 빈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훈훈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것은 연화 낭자가 남기고 간 따뜻한 정과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태도 또한 눈에 띄게 달라졌는데 예전에는 칠성을 그저 가난한 소금 장수로만 여기며 무시하거나 동정했다면 이제는 그를 마을의 자랑거리이자 의인으로 대우해 주었습니다. 칠성이 지게를 지고 지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달려나와 인사를 했고 어르신들은 칠성을 불러세워 덕담을 건네거나 쌈짓돈으로 산 사탕을 손에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복리 할머니는 칠성을 친손자보다 더 챙기며 끼니 때마다 따뜻한 반찬을 날라다 주곤 했습니다. 칠성은 이러한 변화가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워 더욱 겸손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마을 어귀가 다시 한번 웅성거리기 시작하더니 낯선 사람들의 행렬이 줄을 지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험상궂은 장정들이 아니라 등짐을 진 일꾼들과 도구함과 자재를 실은 수레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는 행렬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져 구경을 나왔고 칠성 또한 마당에서 집신을 삼다 말고 무슨 일인가 하여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행렬의 선두에 선 사람은 김대감 댁의 집사였는데 그는 칠성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와 허리를 숙였습니다. 칠성 어른,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대감마님의 분부를 받고 왔습니다. 집사의 말인즉슨 김대감이 칠성에게 보답하기 위해 한양 최고의 목수들을 보냈으니 칠성의 낡은 오두막을 허물고 그 자리에 번듯한 기와집을 지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집은 비록 낡았으나 저 하나 몸 뉘기에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집사는 완강했습니다. 이것은 대감마님의 엄명이십니다. 만약 어른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저희는 한양으로 돌아가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부디 저희를 봐서라도 허락해 주십시오.
결국 칠성은 집사의 간곡한 부탁과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집 짓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사가 시작되자 조용했던 산골 마을은 활기로 가득 찼는데 뚝딱뚝딱 망치질 소리와 쓱싹쓱싹 톱질 소리가 온종일 메아리 쳤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목수들의 솜씨는 과연 명불허전이어서 뼈대가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는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빨랐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며 일꾼들에게 새참을 나르고 거들었는데 칠성은 그저 어안이 벙벙하여 꿈을 꾸는 기분으로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공사가 마무리될 무렵 칠성의 낡은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으리으리한 기와집 한 채가 웅장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99 칸대궐 같은 집은 아니었지만 검은 기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튼튼한 대들보가 든든하게 받치고 있는 시골 마을에서는 보기 드문 훌륭한 저택이었습니다. 넓은 마당에는 정갈한 연못이 파이고 뒤뜰에는 온갖 과실수가 심어졌으며 창고에는 쌀 가마니와 소금 가마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칠성은 완성된 집을 둘러보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는데 평생 가난에 시달리던 그에게는 너무나 과분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새 집이 완성된 날 김대감이 다시 한번 마을을 찾았는데 이번에는 연화낭자도 고운 가마를 타고 함께 왔습니다. 칠성은 버선발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했고 연화낭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낭자는 더욱 아름다워진 모습으로 칠성에게 수줍게 인사했습니다.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이 집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칠성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마음에 들다마다요. 저에게는 과분한 궁궐 같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김대감은 칠성의 손을 덥석 잡고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라니 당치 않네. 내 딸 목숨 값에 비하면 이 집도 초라할 뿐이야. 그리고 오늘 내가 온 진짜 이유는 따로 있네. 김대감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칠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내 딸 연화와 혼인해 주겠나. 내 비록 장사치지만 사람 보는 눈은 있다고 자부하네. 자네라면 내 딸을 평생 아끼고 사랑해 줄 것이라 믿네. 부디 내 사위가 되어주게. 김대감의 파격적인 청혼에 칠성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던 마을 사람들까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멍하니 서 있다가 연하 낭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얼굴이 빨개져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싫지 않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칠성은 심호흡을 깊게 하고 김대감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저는 가진 것 없는 천한 소금 장수입니다. 어찌 감히 귀한 따님을. 그러나 김대감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법. 중요한 것은 사람의 됨됨일세. 자네는 천금보다 귀한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 사양 말고 내 딸을 받아주게. 칠성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고개를 끄덕였고 마을 사람들은 얼씨구 경산 안내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얼마 후 칠성의 새 기와집 앞마당에서는 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한 혼례식이 열렸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축하 화환과 예물들이 마당을 가득 채웠고 하객들을 위한 잔치상은 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했습니다. 사모관대를 쓴 칠성은 늠름하고 헌원장부 같았고 연지곤지를 찍은 연화 낭자는 꽃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순간 복례 할머니를 비롯한 마을 어른들은 감격의 눈물을 훔쳤고 하객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가난하고 외로웠던 소금장수 칠성이 진정한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칠성은
그야말로 돈방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김대감은 딸을 시집 보내며 막대한 지참금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소금 유통권을 칠성에게 모두 일임했습니다. 칠성은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거상이 되었지만 그의 생활 태도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새벽같이 일어나 소금 창고를 둘러보고 일꾼들과 함께 땀 흘려 일했습니다.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지만 그는 검소함을 잃지 않았고 항상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칠성은 자신에게 찾아온 큰 복을 혼자만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고 빚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서당을 세워 아이들이 글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다리를 놓아 마을 사람들이 편하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을 소금 장수 어른이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의 집 앞은 도움을 청하거나 감사를 표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칠성의 선행은 널리 퍼져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 큰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칠성의 집 대청마루 한켠에는 낡고 때 묻은 지게 하나가 소중하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칠성이 가난했던 시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같이 지고 다녔던 바로 그 소금 지게였습니다. 칠성은 매일 아침 그 지게를 바라보며 다짐하곤 했습니다. 내 비록 지금은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지만 나는 영원한 소금 장수다. 저 지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었을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자. 그 낡은 지게는 칠성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마음의 찬과도 같았습니다. 연화 부인 또한 칠성을 내조하며 현명한 아내로서 덕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바깥일로 바쁠 때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꾸리고 마을의 아녀자들에게 바느질과 예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부는 금슬이 좋아 슬하의 아들딸을 여럿 두었는데 아이들 또한 부모의 착한 심성을 닮아 바르게 자랐습니다. 칠성의 집 담장 너머로는 언제나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평화로운 풍경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칠성의 머리에도 하얗게 서리가 내리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젊은 시절처럼 맑고 깊었으며 입가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 칠성은 연화 부인과 함께 햇마루에 앉아 둥근 보름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대숲을 스치며 사락사락 소리를 내었고 마당의 국화 향기가 은은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칠성은 부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부인, 기억나시오? 저 강가에서 처음 만났던 날. 말이오, 그때는 참 춥고 막막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운수 좋은 날이었소. 칠성의 말에 연화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찌 있겠습니까? 서방님께서 저를 구해주신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었고 이렇게 과분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걸요. 서방님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평생의 은덕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잡은 손에 더욱 힘을 주었습니다. 칠성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돈방석에 앉았다고 부러워하지만 진정한 돈방석은 황금이나 기와집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정이 아닐까. 그는 자신이 가진 재물보다 마을 사람들의 웃음과 가족의 건강이 더 큰 재산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정직하게 살았던 소금 장수. 그 착한 마음 하나로 하늘을 감동시키고 운명을 바꾼 칠성의 이야기는 그렇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칠성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먼 훗날까지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칠성이 살았던 마을은 염전마을이라 불리며 인심 좋고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났고 그의 기와집은 후손들에 의해 잘 보존되어 나그네들이 쉬어가는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칠성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착하게 살면 언젠가 복이 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곤 했습니다. 칠성의 낡은 소금지게는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오가는 사람들에게 무언의 교훈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온 세상이 고요한 잠에 빠져들 무렵 칠성과 연하 부인은 방으로 들어가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랫목의 온기가 노부부의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었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평화로운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칠성은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하기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에게도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그의 편안한 숨소리와 함께 오두막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이야기는 따뜻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습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적선지가 직산지자에는 필유여경 비효율챙이라. 착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친다고 하였으니 소금 장수 칠성의 삶이 바로 그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